상황이 의외로 북한군이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원산과 순천, 숙천 공수작전을 하기 전에 바로 전날 10월 19일에 메가더가 마음을 바꿉니다. 어? 야, 여기까지만 전진하는 건 이제 아까운데? 다시 신 메가더 라인을 지시합니다. 적을 경멸하려면 어쩔 수 없이 더 가야 된다. 이거는 나에게 허용된 범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재량권으로 한 거예요, 저거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런 목표로 45, 50km 정도 올리는 거는 네. 뭐 그 크게 정도는 올릴 수 있지.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말씀대로. 사실 이것이 6.25 전쟁에서 가장 큰 전략적 패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신 메가더 라인으로 올림으로써 가장 큰 문제는 방어 정면이 급격히 넓어집니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그렇죠. 이미 이때 누가 들어와 있었습니까? 중공군이요. 그렇죠. 이미 이때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닥치고 있었는데 네. 그걸 감지 못하고 올려 여기까지는 돼. 1950년 10월 15일 웨이크섬 회담은요, 장밋빛 미래가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공군이 개입했다는 걸요. 네. 도대체 중공군 왜 참전을 결심한 겁니까? 중공군이 참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전쟁 중부터 최근까지도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이 모든 걸 비밀로 꽁꽁 감싸매는 공산주의 특성상 네. 이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이런 자료들이 공개가 안 됐었고요. 이 궁금한 게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보면 막 몇십 년 뒤에 1급 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료 공개가 한 번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해제가 돼서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공산주의는 이게 아예 없어요. 공산주의는 그런 식으로 몇십 년 되면 딱 해제된다 이런 규칙이 없고요. 이 공산주의 문서들이 뭐 필요에 의하면은 영원히 봉인해버릴 수도 있죠. 유리할 때만 필요한 정보를 툭 꺼내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나오긴 했어요. 중간에 뭐 내부 기밀 문서를 본 사람들이 망명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우연한 기회에 이게 잘못 새어 나와서 공개된 사실들도 있고 이것도 역시 큰 건은 소련이 붕괴됐을 때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때 구소련 당시의 비밀 문서들이 왕창 해제가 됐었거든요.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저처럼 특히 독소전쟁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네. 신천지가 열렸었죠. 학자적 희망. 네. 소련이 붕괴 안 됐으면 오늘날의 최승병도 없었다. 소련의 붕괴가 최승병을 만들었다. 그렇지. 근데 아직 중국은 그때서부터 공산당 지도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공산당 문건들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어떤 신기한 연구자들이 공산당 내부 문건들을 찾아내요.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연구자 분들이 공산당 높으신 분들과 끈이 있어갖고 뭐 별로 얘기해도 안 다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비밀 문서도 관시로 통해?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연구를 내고 오랜 시간 감옥에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게 내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사명감 때문에 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문제가 될 줄 몰랐는데 네. 터뜨리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별별 우여곡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이 참전 이유에 대한 설들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49년에 그 중공군이 한번 금문도를 한번 상륙작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반의 연구가 있었고 이 다음에 이게 불문율이 돼서 지금 세대, 우리 앞 세대까지 그런 전투 자체가 있는 걸 몰라요. 워낙 꽁꽁 몰라요. 감싸서. 예, 아예 몰라요. 근데 뭐 미국 같은 나라도 국가나 뭐 국가 안보, 정치, 사회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공개를 안 하죠. 그런 게 예외적이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공개하는 게 네네.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방의 스탠스라면은 공산당은 기본이 막아놓는 건데 가끔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풀려나가는 이런 게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중국이 참전한 이유가 전통적인 관점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소련과 중국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그러면 주종 관계였습니다. 소련은 사회주의 맏형이고 중국은 이제 공산화에 성공한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뭐 과학기술력이라든가 다 뒤처지는 국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련이 야 우리 저 막내
지금 북한이 저렇게 자본주의 놈들한테 쥐어 터졌어야 되겠냐. 네가 좀 가서 도와줘라. 그건 소련의 참전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참전에 들어갔다는 설들이 또 많이 얘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북한의 위치가 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소위 얘기하는 순망치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순망치한은 이 입술이 망가지면은 이가 시린다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중국에 있어서 만주와 북한의 위치는 지금과는 또 사뭇 달랐습니다. 일단 만주, 동북 지역이라고 하죠. 이 동북 지역이 당시에는 중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중국 전체가 뭐 덜 개발된 시대에 만주는 예전부터 만주국이 장악하고 있었고 일제가 또 들어가서 또 만주의 경제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추동해 놨기 때문에 수많은 산업 시설들이 있었고요. 또 만주가 중요한 게 이 소련과의 통로로서도 중요했습니다. 물론 소련과 아니 북쪽에 그렇게 국경을 많이 맞대고 있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소련과 중국의 주요 교통로는 예나 지금이나 연해주, 만주 이쪽이에요. 그쪽이 훨씬 철도가 잘 발달돼 있고 그 아닌 쪽 몽골이나 서쪽 내륙은 거기는 교통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만주를 갖고 있어야 그리고 소련과 계속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유전도 있었죠. 근데 유전은 그 당시에는 아직 개발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안 돼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노다지까지 나오는 그런 땅이 나중엔 되죠. 하여튼 이 만주와 연해주를 맞닿고 있는 북한이 만약에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얘네들이 언제 마음을 바꿔서 만주를 치고 들어오면은 이 중공업지대 다 잃어버리고 소련과의 통로가 끊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우리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 우리가 북한을 지켜야 돼. 여기 완충지대를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역시 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내세운 유명한 슬로건이 항미원조 보가 위국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와주고 북한을 도와주고 보가 그래서 우리 집을 지키고 나라를 위한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운 것이 바로 이러한 정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미국에 대해서는 중공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금문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대만까지 통일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칠함대 보내갖고 더 이상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밀려서는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메카시즘 선풍이 불고 있는데 이거 우리를 굉장히 적대시한다는 그런 불안감도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공과 북한의 특수관계입니다. 중공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국공내전을 벌일 무렵에 북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요? 네, 국공내전 초기에 핵심 전장이 만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래도 중국 본토 요쪽은 국민당이 단단히 지키고 있으니까 소련과 맞닿아 있는 이 동북지방부터 장악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동북에 엄청난 병력을 투입해갖고 여기서부터 싸움을 벌였거든요. 근데 당연히 국민당도 야 여기 내주면 안 되지라고 주력을 퍼부어갖고 처음에는 공산군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쫓겨갈 뻔했는데 그 위태위태할 때마다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피난처였죠. 네. 거기가. 네. 그래갖고 국경을 못 넘어오니까 국민당군은 그래서 이 공산군들이 북한 내에서 부상병도 치료하고 거기서 정비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괴롭히니까 결국에 만주가 떨어지고 그 여세로 쫙 공산군이 중국 전토를 석권해버리죠.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야 우리는 혈맹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 그 인연이 굉장히 큽니다. 또 중국 역사상 보면 또 대의를 잃으면 이것은 나라가 망한다. 네. 근데 우리가 신세를 졌는데 갚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마오쩌둥이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뭐 그런 면에서 북한을 지킨다는 게 그런 대의도 있었고 또 이런 소련의 말을 잘 들어야 그 당시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소련의 원조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북한이 넘어가면은 이게 북한이 불안해지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 아직 공산 체제가 확고하게 다져지지 않은 중국 내에 민심이 동요되고 그로 인해서 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이른바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네. 그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는
무섭다. 이거 북한이 만약에 넘어가면 우리한테는 큰일이야. 이런 마음도 있는데 큰형이 야야 가서 좀 도와줘라. 여러 가지가 모두 중공을 약간 압박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특히 최 박사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회 안정, 체제 안정이었어요. 예, 6.25 나고 나서 이틀 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만에 미칠함대가 오거든요. 네. 미칠함대가 대만 해협에 딱 오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뭐 경제를 할 것도 없었지만. 근데 그게 더 안 좋아집니다. 갑자기 물가가 치솟고 민심이 엄청나게 흉해져요. 그래서 사람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공포에 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로서는 이거 만약에 사회가 불안정해서 했다가 우리가 체제를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내부 정세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 자칫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은데 중국이 소련과 일단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결국 소련이 처음에 45년 만주 공세를 했을 때도 소련이 동맹을 맺었던 국가는 국민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당은 어떻게 보면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던 거고 중국인 입장에서 항상 두려웠던 부분은 소련이 만주 지역을 차지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마오쩌둥이나 아니면 공산당 생각도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소련이 결국 북한을 지원해주기 위한 명분으로 만주 지역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또 가장 중요한 이 동북 지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소련과의 어떤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측면. 그리고 스탈린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국제 공산주의 어떤 이런 질서에서 중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외적인 차원의 일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대내적인 부분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게 지금도 중국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명명을 했을까라는 부분은 결국 이거는 미국에 맞선 정의의 전쟁이다. 그다음에 애국 전쟁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항미 원조 보각 위국 슬로건을 가지고 대대적인 전국적인 그런 운동을 벌입니다. 국민들이 진짜 이런 피켓을 들면서 그러면서 당시 이제 마오쩌둥이나 공산당 입장에서는 통일 이후에 어수선했던 그런 국내 질서를 다시금 이제 공산당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이 모든 게 안 좋은 상황에 소련도 마냥 우리 편이 아니라 저 형 예전에도 한번 그렇죠. 삐끗하면 와서 그냥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가져갈게라는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도 마냥 믿을 형이 아니라 무서운 형이야. 언제 뺏어갈지 몰라. 이런 형인데 저 형이 들어오는 것도 무섭고 미국이 들어오는 것도 무섭고 야, 이 와중에 정권까지 흔들리는 상황. 어느 정도로 내부 안정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죠? 이 시기가 내전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 네. 국민당을 지지하는 자녀 세력들이 상당한 규모로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거 토벌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그렇죠. 걸렸었지. 사실 또 이게 말이 좋아서 잔당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다 보니까 규모가 대륙의 스케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 군벌에 대한 그런 게 예. 전통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950년 1월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중국 전역에 한 108만 명 정도의 국민당, 군, 경찰 잠깐만요. 잔당이 아니다. 잔당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요? 잔당이 아닌데. 엄청난 규모인 거죠. 남부는 아직 평정도 다 안 된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자칫하면 그냥 군사 정변으로 국민당에게 당연히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 강남 지역에는 70만 명 가까이가 강남 일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 말부터 51년 중반까지 중공군도 거의 150만 명 가까이를 국민당 잔당을 소탕하는 데 투입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잔당 소탕이 아니라 전면전이네요. 150만 대 108만 명이면 전면전이지 잔당 소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왜 미칠함대를 보냈잖아요, 대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걸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제7함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온 문서 보면 뭐냐면 오히려 대만에 있는 국민당 세력이 중공으로 침공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만 해협 자체를 완전히 중립지대로 만들고 더 이상 서로 간의 전투가 없게 하기 위해서 미 함대가 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국민당 군세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민심 가운데서도 국민당 동조자들이 아직 다 숨어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날을 기다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저 자본가들은 아직 뭐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잔당이라고 보는 건 맞는 게 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뭔가 서로 힘을 규합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들 딱 한 명이 나타나서
움직일 만한 그런 사람들은 없었던 영웅이 나타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그럴 수 발생하는 있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뭐 아시다시피 청 말부터는 통일 국가가 된 적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뿔뿔이 어떻게 보면은 다 흩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9년도에 공산당이 통일한 부분은 거의 처음 이제 통일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언제 또 분열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라는 게 그냥 정말 영원히 갈 것 같은 혹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분리가 자연스러웠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미국에 우리가 대항하고 조선을 원주하자 막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합치면 사실은 적이 외부에 있다라고 하면 똘똘 뭉치잖아요. 중국의 민심은 그럼 그 이후에 6.25 발발 이후에 조선을 도와주자라고 이제 똘똘 뭉치는 상황에서는 어땠어요? 상하이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민심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중국 공산 정권이 들어온 이후로 경제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무역해야 되는.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는 또 동맹으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 우리를 도와준 미국과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6.25 전쟁 참전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주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미국이 우리 동북 국경에 가까이 올수록 국내에 있는 반동들이 더 기가 살아가지고 날뛸 거다. 그러므로 이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당시에 테러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반공 테러들이 일어나면서 야 이제 미국이 곧 있으면은 한반도를 석권하고 만주로 넘어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테러들이 일어나고 그런 민심의 동요가 직접 표출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몸이 점점 더 다른 거죠. 그러면 지금 중국 참전 이후에 대해서 우리 최 박사님께서 최근까지도 연구하고 있고 안 밝혀진 내용도 정말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6.25 전쟁 참전 결전에 대한 이제 경향 연구를 해보면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네 가지의 경향의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이게 그래서 역사는 네. 계속 배워야 돼. 업데이트를 안 하면 네. 역사에 대해서 나만 되게 잘난 척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소련이 중국의 참전을 추동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중국의 참전을 촉발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이 불가피하여 스스로 참전했다. 불가피하여. 네. 마지막 네 번째가 중국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전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중심이 된 느낌이네요. 마지막은. 그렇죠. 그러니까 특이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련 추동설은 양 진영의 적개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가 있었죠. 네. 50년대 이제 전쟁 직후에. 요때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촉발설은 냉전이 본격화된 게 70년대잖아요. 60년, 70년대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정주의 열풍이 많이 불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결국엔 냉전의 잘못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미국한테 약간 있는 부분. 수정주의 열풍이 불었다. 네.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그러니까 전통주의적인 부분은 냉전에 있어서 결국 이 잘못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전부 있다. 공산주의 자체가 팽창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2차 세계대전부터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펼쳐왔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공포를 불러와서 냉전이 일어났다라는 입장인 건데 이제 수정주의는 여기와 반대로 오히려 미국 쪽에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서방 쪽에. 우리도 남침 유도설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자유주의 열풍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반전주의, 그다음에 혁명, 공산주의에 대한 사실 열풍이 가장 많이 불었던 시기이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정주의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의 참전도 중국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미국이 촉발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논문이나 연구가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경향이 거죠. 있었다는 결국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무조건 잘못한 거야 해서 나중에 야 이거 자꾸 나토가 동진 안 하기로 하고 동진했잖아. 이게 이제 이 맞습니다. 전통주의가 수정주의가 급박하게 나타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6.25 전쟁도 50년대는 소련이 다 모든 걸 해먹었다. 네. 했다라는 건데 60년대 와서는 미국의 유도설을 또 이때 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2차 경향까지 지금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중국이 불가피하여 스스로 참전했다잖아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제한적인 자료가 중국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1980년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수많은 압박을 받으면서 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국 쪽 자료가 전혀 입수가 안 됐었는데 굉장히 제한됐지만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땅뜨 시기이기도 그렇죠. 했고 좀 3세계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소련만을 볼 게 아니라 어떤 그들이 선택을 했는지를 국가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또 그런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도 물론 나오긴 했지만 중국 자체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보는 거죠. 그다음에 80년대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괜찮았을 때거든요. 좋아졌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중국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전을 결정했다. 이게 90년대 이후에 이후입니다. 나온 겁니다. 왜냐? 특히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대량의 자료가 풀리면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왜 현재 사일까라고 봤을 때는 2000년대 와서 중국이 힘이 더 세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소련 말 듣고 한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했어. 우리는 미국과 지금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 결국 현재 어떤 중국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역사 연구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예. 항미 원조를 우린 자주적으로 한 것이야가 오히려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본인들에게는 좋아라는 네네. 생각을 가진 거군요. 또 네. 하나 우리의 목적을 이룬 승리의 전쟁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 네 번째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거네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승리로 인식함과 동시에 이것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에 관한 굉장한 자부심을 불러일으켜요. 맞습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근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그야말로 쓰러져간 수십만의 중공군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전략적 승리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요즘에 계속해서 이러한 네 번째 추세가 이어가고 네.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런 의지만 계속해서 강조되고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전제 조건은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맞고 틀리다는 아닌 겁니다. 그럼요. 그 네 가지 모두가 사실 왜 중국이 개입했을까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런 이론들을 혹은 중요한 그런 해석을 담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네 것 가지가 같고요. 다 충분한 근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더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안보적 측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셨던 전통적인 순망치안 혹은 완충지대 버퍼존 확보에서 더 나아가서 중국이 예방 전쟁을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예방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리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가 먼저 공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실 이 예방 전쟁은 대단히 공세적인 겁니다. 오히려 선제 타격보다 더 공세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제 타격은 적이 나를 공격할 명백한 징후가 포착됐을 때 먼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방 전쟁은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사실 보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공세적인 부분이었는데 이게 10월 14일에 마오가 당시에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나고 있었던 저우언라이한테 보낸 전문에서 그 내용이 좀 잘 드러납니다. 이건 나의 새로운 전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인 즉슨 미국이 중국을 옥죄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중국에게 적국이다. 미국이 지금 한반도와 타이완 그리고 인도차이나 3면에서 중국을 포위해서 옥죄어오고 있다. 그중에서 인도차이나는 발, 타이완은 허리, 그다음에 한반도는 목이다. 목줄기를. 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해지면 결국 어차피 미국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왕 싸울 거 중국 본토에서 싸우지 말고 가장 지금 시급한 목을 재우고 있는 그 한반도로 나가서 싸우자는 겁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 한국에서 싸워서 중국을 지킨다는 거예요. 단순히 북한을 돕는 자라는 논리가 아니라 중국을 위해서 한국에서 싸우자.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은 본인 영토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피해도 적을 것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공세적인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마오쩌둥의 발언 중에서 재미있는 게 이제 그 참전 문제를 두고 토론하면서 이제 정치국에서요 참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미국과 싸울 만큼 이제 공업 기반을 갖춘 다음에 싸웁시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쪽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때 마오쩌둥이 이걸 한마디로 제압하는 게 어차피 전쟁이 터지면 이 중공업 기반이라는 건 미국 공군이 다 파괴할 것이다. 나중에 싸우다 파괴되느니 지금 싸우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이 제압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드는 질문이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뭐 중국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걸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 중국군 지도부의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세계 최강의 미국과 싸워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은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마오쩌둥의 의지. 지금 일단, 마오의 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중공업 만들어도 저 미국이 다 때려 부실 거야. 그 말은 미국이 때려 부시면 할 게 없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린 들어가야 돼. 얼마나 의지가 강했길래.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야 마오쩌둥은 굉장히 일찍부터 이 참전 의지가 강했구나라는 게 드러납니다.
일단 이 참전이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역시 10월 달입니다. 서울 수복이 이뤄진 다음에 박헌영이 김일성의 친서를 들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베이징에 와갖고 마오쩌둥에게 이 서신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중앙정치국의 확대회의가 소집이 되는데 이때도 마오쩌둥은 참전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중론을 편 사람들이 중공 원로 중에 주더 장군이나 아니면 류사오치 같은 사람들이 아직은 우리가 힘이 좀 부족하니 조금 더 자강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마오쩌둥은 계속 못마땅한 겁니다. 이 반대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이런 펑떠와이나 이런 사람들을 회의로 좀 더 불러오고 동시에 조원라이에게는 이때 모스크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스탈린 동지를 만나서 출병의 의지가 있으니 제발 좀 도와달라, 이 지원을 확실하게 이끌어내라라는 이런 플레이를 하고요. 원래 1차 경향은 소련이 들어가라 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협상이 사실은 쉬운데 우리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협상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드를 보이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형님의 지원을 기다리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크게 한 통 쓰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보낸 겁니다. 준비를 해놓고 안 들어가는 척, 저희가 너무 지금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제발 좀 이거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형님이 안 도와주면 우린 절대 못 들어가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밀당의 시간이 거의 10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놓고서. 그러다가 이 소련이 하도 스탈린이 이거 지원해줄 듯 말 듯 계속 주저주저 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야 이렇게 우리끼리 밀당하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북한 다 넘어가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10월 13일 회의에서 야 소련이 지금 지원하건 말건 우리는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그때 딱 방침을 확정해버린 거죠. 그러고서 조원라인한테도 얘기를 해서 전보 친구 야 통보해라. 이제 큰형님한테 더 그렇게 안 도와주겠다 하면은 저희 혼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때. 그때 이제 논리가 정말 위험하다 지금은. 네. 목에 걸려 있다. 그럼 이 얘기는 스탈린은 뭐 넘어가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근데 또 스탈린은 또 다른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건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스탈린은 그 급한 와중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 특히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우리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돼요. 뒤에서는. 아니 저렇게 다급한데? 네. 중국의 지원 요청에 대해서 스탈린이 취한 태도를 보면 스탈린도 상당히 밀당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중공군이 이제 지상군이 참전할 것이기 때문에 소련 공군이 공중 엄호와 지상군에 대한 항공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소련 공군이 실제로 전투기 부대뿐만 아니라 지상공격기 부대까지 만주에 일단 파견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또 보내놓은 다음에는 국경은 넘어가지 말고 중국 공군에 대한 교육 훈련 임무만 담당하라 이런 식으로 또 지시를 하는 거죠. 직접 전투에는 참가하지.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의지가 확실히 다르긴 했네요. 마오쩌둥이 훨씬 의지가 강했네요. 그러니까 소련 보기에는 한반도라는 거는 저 극동에 아주 먼 우리의 핵심 요충도 아닌 그냥 변두리로 인식이 되던 정도였고 그만큼 뭐 우리만 안 쳐들어오면 되지. 근데 그 당시 판단으로서는 미국이 설마 우리 극동을 노리겠냐. 뭐 얘들도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좀 약간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죠. 스탈린 입장에서 중국이 미국과 잘 싸워주면 또 땡큐인 거고.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마오쩌둥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의 코를 문 겁니까? 아니면 가까이 가봤더니 고양이가 등치가 나랑 비슷하네? 물만하네? 이런 겁니까? 자, 그럼 약간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이 또 단순히 마오쩌둥이 막 이렇게 했다라고 좀 보기도 어려운 부분. 이게 뭐냐면 마오쩌둥도 6.25 참전에 대한 걱정을 또 많이 했대요. 자기의 정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결정을 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 많이 했겠죠. 물론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데 대안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마음을 굳힌 순간은 이제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기 어떤 그 확신을 계속 심어줬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그만큼 미국을 이길 수 있다라는 군사적인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오쩌둥뿐만 아니라 당시 어떤 중공군의 군 수뇌부들도 약간 공유하고 있었던 생각인 게 어느 부분에서요? 중공군은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본인들보다 훨씬 강한 적을 상대로 일본과 그다음에 국민당군을 상대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자이언트 킬링 해보냐. 네. 우리는 전문이 자이언트 킬러다. 그렇죠.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싸운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적인 전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을 팔아서 시간을 얻는 네. 거. 물론 이게 뭐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했던 단기전 추구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을 중국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오쩌둥이 했던 이야기가 인간적인 요소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사람이 무기를 이길 수 있다. 무기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야말로 전쟁을 이기는 결정적인 요소이고 사람의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이게 신념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군인 혹은 사람의 의지나 아니면 뭐 군인 정신 아니면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쟁 원칙을 잘 적용하거나 전략 전술을 잘 써가지고 아니면 뭐 이런 기만이나 속임수와 같은 뛰어난 용병술이 있다면 강한 적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사실 오히려 비판했던 인물도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 학자 중에 이제 마우스 밀리터리 로맨티시즘이라고 책을 썼던 이제 장슈광. 로맨티즘. 네. 정신승리 뭐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환상이라는 그런 게 좀 크죠. 약간, 네. 근데 이 책에서 이런 마오쩌둥의 믿음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이 미국과 결심을 할 수 있었다라는 논지를 펼치면서 하지만 전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미국의 화력이나 여러 기술력에 의해서 중국군이 당해내지 못했고 그러면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고 또한 전쟁의 결과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적대국이 되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중국의 어떤 발전이 더디게 되는 오히려 저해됐던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마오의 군사사상은 비현실적이었고 낭만주의에 젖어 있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만 마오가 이 전쟁을 결정했을 때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믿음이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아무리 마오쩌둥의 의지가 강해도 그냥 단독 결정으로 하기엔 너무나도 위험 부담도 크고 반대를 누를 만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잡이처럼 내세운 인물들이 쭉 함께 지지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지지자들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정치 사이드와 이제 군사 사이드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치 쪽 인물들 중에서 이 참전을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이 가오강입니다. 가오강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당시 중국에서는 대단한 위세를 자랑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별명이 동북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북 만주 지방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오, 굉장히 평범한 느낌인데. 저 사람이 굉장히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원래는 중국의 이 서북지방 출신이었는데 군사교육을 좀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30년대, 40년대 중국 내에서 내가 군사지휘관으로서는 별로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당내 정치로 좀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그런 야심이 있다가 국공내전 시기에 그 당시 처음 국공내전이 격화된 곳이 만주지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동북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면 제갈량이 북벌하던 그 서북 지방에서 저 중국 대륙 반대편으로 가서 참전을 한 거예요? 동북지방이 핵심이 되니까 홈그라운드 야, 내가 저기 가서 좀 한번 출세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격전의 현장으로 가서 진짜 이 야심가. 동북지방에서 그 당시에 린뼈오가 격전을 치르는 와중에 그 후방 공작들, 지역 민심들을 다 잡고 여러 가지 후방 조직을 하는 이런 임무들을 착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신임을 얻고 착착착착 계단을 쌓기 시작을 해갖고 그 다음에 동북지방이 딱 평정이 된 다음에는 이 지역에 사실상 행정 총책임자로 올라섭니다. 그래갖고 이 당시에 중국은 이 동북지방을 묶어서 동북인민정부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네. 이 동북인민정부의 주석을 맡았습니다. 와. 그러면서 이 중공업이 발달한 동북 지역의 경제를 착실하게 재건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해서 마오쩌둥의 신임도 얻었는데 이 사람의 속셈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중공의 이제 최고 권력까지 올라야겠다. 이 지도자가 마오쩌둥의 후임이 될 것이야?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 당시에 권력 투쟁에서 류사오치라든가 이런 당내 라이벌들을 견제해야 되는데 네. 마침 이 사람들이 반대파예요. 참전에 소극적이었어요. 아주 반대는 아닌데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니까 야, 이 기회에 쟤들이 주장하는데 내가 열심히 참전을 주장하면은 주석이 날 더 이뻐하시겠지? 그런 게 또 있었습니다. 꼭 있어. 이때 좀 가오강의 좀 입지감이 미묘한 게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때 하필이면 가오강이 굉장히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마오쩌둥 앞에서 스탈린에게 과도하게 아첨을 한 거죠. 아이고야. 예, 그래서 이때 마오쩌둥으로부터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심기를 건네. 이때 좀 만회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오강이 중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친소파였잖아요. 그렇죠. 소련과 관계가 가장 좋았던 인물이고 사실 만주의 식권자이기 때문에 마오쩌둥 이상에서는 가오강이 두려운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큰형님이 좋아하는 애구나. 네. 여기도 이쪽 권력에도 아첨하고 이쪽 권력에도 아첨하고 이게 굉장히 처세가 그랬습니다. 그럼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아 그래 지지해서 다른 사람들 의견 모아서 선동하기엔 좋은데 나중엔 토사구팽하기 딱 역시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6.25 전쟁 기간 내내 이 사람의 힘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전쟁에 다 쏟아 부어버렸기 때문에. 동부광. 네. 6.25 때는 아무래도 만주가 후방 보급기지 역할을 했으니까 이때도 굉장히 그 역할을 잘 해냅니다. 만주의 산업을 열심히 일으켜서 북한에 가 있는 중공군을 착실하게 보급을 해서 돈 벌어서 보급을 해주는 역할. 네. 그러면 가오강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보급의 역할을 맡았다면 네. 실질적인 군의 역할, 지지파는 없었습니까? 네, 군부에서도 아무래도 지지파가 필요했죠. 네. 그 당시에 공산군의 최고 원로였던 주더 장군이 이 당시에 좀 굉장히 역시 소극적이었습니다. 소극적이었죠. 그리고 다른 장군들도 뭔가 좀 적극적인 면모가 없어요. 다들 왜냐하면 특히 직업 군인일수록 미군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이죠. 우리가 가면 이거 판판이 깨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중공군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공군은 국공내전을 통해서 이제 병력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면서 1949년 승리를 거두기 일보 직전에 비대해진 군대를 갖다가 좀 조직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국민당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잡다한 부대들을 갖다가 5개의 야전군으로 편성을 해서 전열을 정비했는데 이때의 야전군 구조가 좀 재밌습니다. 아무래도 중공군의 특징이 여기에 딱 배어 있는데 중공군은 중국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적인 지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에서 파견한 이 정치위원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 중공군을 이해할 때도 이 사령 군사지휘관과 정치위원들 간의 이 콤비를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그래서 야전군들 보면은 제1야전군 서북지방을 담당하는 쪽이었는데 여기에 사령관이 사실 그 당시엔 사령관이라고도 안 하고 사령원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령원이 펑떠와이였고 팽덕회. 네, 팽덕회 펑떠와이였고 이때 정치위원을 맡은 사람이 시중신입니다. 시중신이 누구냐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지금 중국 최고 권력자 시진핑 앞. 시진핑의 아버지입니다. 이 시중신이 이 당시에 펑떠와이와 함께 서북 지역에서 서북이 사실 대장정을 마친 중공이 근거지죠. 네. 근거지로 삼은 예난 지역이거든요. 네. 바로 이 지역을 굉장히 또 잘 다스려갖고 그쪽의 행정을 잘 책임져서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를 다진 공로를 꽤 많이 세웠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서북 지역을 잘 다스렸다는 것 때문에 또 중공 중앙으로 불려 올라가서 나중에는 부총리도 하고 꽤 요직을 맡죠. 그러다 보니 혁명 원로로 대접을 받고 중국은 이 혁명 원로들의 자제들이 또 뭘 구성합니까? 태자당이라는 파벌을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중신도 나중에 문화대혁명 때 숙청당하고 또 하방당해서 굉장히 고초를 치르는데 그래도 대혁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불려 올라와서 복귀를 하는구나. 네, 시진핑도 굉장히 이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죠. 진짜 금수저 집안 중에 금수저 집안이네요. 그러면 다들 이게 중국 지도자들이 큰 배경들을 보면은 사실 뭐 능력을 중시한다고 하지만은 능력보다도 또 이런 혈연이 출신 성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 딱 제1야전군의 펑더와이 희징신 딱 있는데 이 정도 급이었다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제2야전군 사령원이 류보청 그 정치위원이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네. 중국의 마오쩌둥 뒤에 결국에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이 이때도 여기서 큰 활약을 했고요. 제3야전군 같은 경우가 화동 지방을 담당한 여기는 근데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이걸 분리한 게 아니라
당성이 충실한 이런 지휘관들은 겸직을 하게 또 됐어요. 겸직이 됐군요. 그래서 이 당시 천이가 사령원 겸 정치위원하고 그 밑에 처음에 동북 변방군을 이끌었던 수위가 그 당시 부사령원 겸 부정치위원 이런 식으로 겸직을 시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4야전군 처음에 만주지방 공략을 할 때 주력을 담당했던 그 4야전군의 사령원이 림뼈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위원 역할로 했던 것이 나중에는 뭐 로동환이 했지만은 가오강도 이 정치 사이드에서 큰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전군 체제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는 이 야전군들이 고스란히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니까 각 지역의 이제 중요 정부와 군의 리더가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네, 이 70년 중국의 역사가 네. 6.25 전쟁이 녹아 들어간. 예.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네, 그 시기에 인물들이 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식들까지 내려오면서. 정말 6.25 전쟁은 우리 역사에 꼭 가르쳐야 되는 전쟁이고 저희가 역전다방에 정말 우리 네 분의 포아이즈의 역할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깨가 무겁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가르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히 전달해요.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것처럼 중공 군사 리더들과 정치 리더들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고요. 다들 파트너십으로 엮여진 네. 핵심이었는데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1야전군의 사령원 이때는 서북 군구 사령원이기도 했던 헝떠와이가 또 군 사이드에서는 주상 말씀은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딱 바람잡이로 나서게 됩니다. 목소리 순간 폰더와이가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걸번했다고 하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다 역사가 관통되는 이런 네. 인물들인데 특히 이 사단장이나 군단장 같은 고급 지휘관들은 예전에 국공내전에서 이른바 홍군으로 해서 이제 대장정을 했던 인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마오쩌둥 말이 상당히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죠 이때. 근데 여기서 이제 홍군의 장전 예를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중요하네요. 예, 굉장히 대장정, 중요합니다 대장정. 이게. 이게 뭐 중국 역사에서는 현대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배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정이라는 말을 쓸 정도니까 굉장히 먼 길을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갔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동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세력을 키워 나갔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국민당은 뿌리 뽑아야 되죠. 그래서 30년 12월에 대대적인 토벌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의 100만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해서 토벌을 하게 되는데 이른바 초공작전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마오쩌둥이 31년 11월 장성 남부 서금, 지금 루이진이죠. 루이진으로 기반을 옮기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이라고 선포를 해요. 이때가 이제 만주사변이 딱 네. 일어났을 때 그 시기. 그래서 어떻게든 이 토벌을 그때 대충은 그래도 저지를 했어요. 장제스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려 5차례에 걸친 대규모 토벌 작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실상 이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이 중공군이 거의 끝나요. 여기서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이제 역사에서 마오쩌둥 이름도 없고 다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34년 10월에 루이진을 포기하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이제 국민당군의 이 포위를 뚫고 그다음에 포위만 뚫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곳곳에 이제 군벌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뚫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11개의 성과 24개의 강, 그다음에 1000개 이상의 산을 넘어서 25,000리, 그러니까 한 만 킬로 돼요. 만 킬로. 만 킬로를 퇴각의 길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이 길이 이제 이들은 이제 장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야 이게 엄마를 찾아도 2만리인데 엄마 찾아 3만리였죠, 맞아, 3만리. 야 엄마를 찾는 게 더 길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으면은 이제 레펠을 타고 네. 절벽을 타고 아니면 산악 장애물을 넘는 거를 막 줄 던져가지고 외줄타기 하고 이런 게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격전 빨치산의 전통이 근데 여기 저는 서면 이 있는 거죠. 대장정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모두 다 토벌당하고 도망간 거잖아요. 자신의 본토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국민당 군벌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외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구석지로. 이게 또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는 중국이란 대륙의 특징이에요. 중국이란 대륙 특징이 뭐예요? 도망갈 곳이 너무 많아요. 일단 너무 넓으니까. 여기 가는 땅들이 그 옛날에 뭐 총나라 그 엄청 왼쪽 그 구석지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10명이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수십만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죠. 사실상 90%가 10만 명이 갔는데 3천 명밖에 도착 네, 못했어요. 거의 90%가 소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죠. 1년간 도망을 가요. 1년간 도망가는데 처음에 10만 명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도망가고 죽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장정을 끝내고 보니까 한 6천 명이 있었는데 그중 3천 명만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온 사람들. 그러면 진짜 10만 중에 3천이 살아남고 1년 동안 했고 그 공격을 계속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친 거면 이 3천 명은 진짜 피로 맺어진 형제 이상의 훨씬 더 끈끈함이 있었겠네요. 여기서 요걸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 허준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본군 장군이 있죠. 네, 그분이요. 레냐 장군님을 네, 말씀하시죠. 우리 무타쿠치 레냐 장군께서 이제 인팔 작전 말아먹을 때 9만 2천이 가서 나중에 살아 돌아온 게 한 17,000명 정도 됐거든요. 이거보다 인명 피해가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더 컸다는 훨씬 얘기죠. 크네요. 근데 방금 허준 씨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혁명 신화가 돼요. 그러겠네. 예, 혁명 신화가 돼서 이 장정을 함께 했던 피로 맺혀진 동지들은 절대적으로 마오쩌둥한테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삼국지 연의하고 비슷하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유비관우 장비가 이어진 것처럼 이들은 절대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형제가 됐겠네. 그래서 대부분 이때 주요 인물들이 나중에 혁명 영웅으로 다 불려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장정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마오쩌둥의 입지가 확고하진 않았어요. 네. 마오쩌둥이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었는데 장정을 하면서 확실하게 마오쩌둥이 휘어잡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노선 차이가 있었죠. 남부에 있을 때만 해도 야 우리가 근거지가 왜 이런 농촌이어야 되냐, 촌구석에 있냐. 도시여야 되냐. 아니다. 도시로 가서 도시 노동자들과 단계에서 싸워야 된다 이런 거 갖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장정을 하게 되면서 근거지가 농촌으로 바뀌어요. 봐봐라 농촌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 그렇죠. 이런 촌에서 우리 이렇게 떠받쳐 주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마오쩌둥주의가 그때부터 이제 자리 잡으면서 마오쩌둥이 당내 권력을 잡는 계기도 되죠. 그러면 펑도와의 시중신 덩샤오핑 이게 다 같이 대장정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스탈린이 이제 마오쩌둥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쟤는 우리랑 달라. 국제 공산주의라는 게 사실 소련이 주도하는 건데 여기에 따르지 않고 중국 특유의 공산주의를 하겠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을 이때부터 가지게 돼요. 스탈린이. 전폭적인 지지를 안 해주는 예. 거죠. 네. 펑떠와이는 이런 장정의 와중에서도 우직한 뚝심으로 밀고 나간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장비인 줄 알았더니 장비가 아니라 관우였네요. 조자룡에 가까운 거예요. 와 조자룡.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용맹함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또 우직하고 뭐 이런 솔직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마오쩌둥과 펑도와이 투 콤비가 사실상 6.25 전쟁에서 중국군을 지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소련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갑질을 엄청나게 합니다. 마오쩌둥이 참전을 이제 결정하면서 이제 소련에게 이제 미그-15 전투기를 요청을 하는데 소련에서 미그-15만 주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미그-9를 같이 떠넘깁니다. 야, 우리가 15달러는 왜 9가 와? 뭐 이런 거죠. 이 미그-15가 사실은 영국의 심장을 단 전투기예요. 중공군의 무장 상태, 이거 상태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무기 백화점이에요. 전 세계 무기 백화점. 일본제, 미제, 독일제, 소련제, 체코제가 마구 섞여 있습니다. 마구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탄약이 호환되는 건 독일제와 체코제 두 정뿐입니다. 그야말로 반갑네요. 네, 나머지 건 탄약이 호환이 안 돼요. 하지만 중공군도 풍부한 건 있었습니다. 뭐가 있죠? 수류탄만큼은 풍부했어요. 그죠? 네.